반갑습니다. 네, 끝장관리반 상황 판단을 맡게 된 박어령 강사입니다. 자, 좀 전에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는 1회차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 문제를 딱 접하셨을 때 어떤 방식, 어떤 패턴, 어떤 정신과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각각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4가지 유형별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론 강의가 오늘로써 거의 종료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다 강의 계획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상황 판단 요 끝장 관리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 동영상과 그 다음 매트릭스 퀴즈 특강, 마스터 퀴즈 특강 요 동영상이 무료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난주에 설명회가 진행된 이후에 먼저 신청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걸 이제 처음 이 내용을 숙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기본 강의 진행됐었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대부분이 심화 강의 때 혹은 과거에 이제 다루셨었던 엄선된 모의고사를 15문항씩 풀어가는 게 중심이 되죠. 근데 그와 같은 모의고사 진행 과정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그 파트들 기본 강의 전체를 한번 쭉 돌리셔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2차 과목까지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그런 시간 압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파트만 기본 강의나 퀴즈 특강을 통해서 선별해서 이제 쭉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차적인 좀 보조적인 그런 수단으로서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 강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2회차는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치피지기 엄선 40문항 모의고사 요 시간대가 겹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오셔서 다른 분들 이미 신청자분들이 한 50명 가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통계 수치가 꽤 유의미한 통계 수치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신청자가 100명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통계 수치 하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 모의고사로 인해서 총 12회차 강의인데 1회차가 좀 무료 특강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강의 계획서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1월 31일 날 강의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종료가 될 것인데 한 회를 제가 더 보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 12회차 유료 강의가 진행되도록 할 것이고 그 12회차 강의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마지막 회차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언어 논리 쪽도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것인데 뭐 따로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삼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논리학 파트 있죠. 논리학 파트 문제들 명제 논리, 수로 논리 문제가 등장하게 됐을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빨리빨리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들을 최대한 많은 문항들을 모의고사 문항 같은 것까지 좀 포함해서요. 그 문제들을 그 마지막 회차 강의에서는 스피디하게 풀어나가서 어떤 틀에 입각하여서 논리학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회차에 대한 정리, 그 계획은 현재로서는 잠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1대1로 계속해서 상담을 해나가면서 마지막 회차 때 무엇을 할 것인가는 유동적으로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 좀 더 이제 중심이 돼야 되겠다 싶으면 상황 판단과 관련된 더 추가적인 내용을 다룰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와 같은 언어 논리에 대한 논리학 파트에 대한 부가적인 강의 진행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1회차 수업 이제 진행을 해나갈 것이고요. 이 1회차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론적인 파트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에서는 요 나간 기출모음집 있죠? 이 기출모음집을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각 유형별 문항들을 좀 연도별로 두루두루 살펴보는 형태로 진행할 것입니다. 약 15문제 정도를 좀 살펴볼 것이고요. 이미 기출 분석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봐왔었던 어떤 문제 독해 방식, 문제 해결의 어떤 그런 스타일, 패턴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좀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 일단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상담의 결과물로서 그리고 제가 분석한 결과물로서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더 나은 방법론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피셋이라는 것이 하나의 완벽한 답이라는 것은 없는 그런 과목이죠. 시험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을 그동안 쭉 공부를 좀 소홀히 하셨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가장 최적화된 어떤 그런 방법론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론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황 판단을 구성하는 4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텍스트 중심의 언어 유형이 있죠. 요 녀석과 법규 유형은 사실상 그 문제 해결의 틀이나 정신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계산 유형,
네 번째가 퀴즈 유형이죠.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요 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가, 정보들은 항상 분절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분절적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정보는 1문단, 2문단, 3문단, 제1조, 제2조 이와 같은 식으로 분화가 되어 있을 것인데요. 문단에서 선택지 한두 개가 구성되는 그런 스타일로 일단 기본적인 전체 얼개를 짜 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랑 비교를 하셨을 때 이 문제 구성의 방식, 선택지의 질문 내용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비교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언어 논리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치부합 여부를 물어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문제들 말고 제시문의 전반 부분과 그 다음 후반 부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에 제시되는 이러한 설명문 중심의 텍스트와 언어 논리에 등장하는 텍스트, 글들 사이의 차이점, 상황 판단에서는 이걸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대부분은 없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망각하고 어떤 식으로 글 읽기를 자주 하시게 되는가? 끝까지 다 읽으시는 거죠. 끝까지 다 읽어 내려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독해의 방식이 맞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스타일 각각의 지닌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과부하가 걸리기가 쉽습니다. 정신적인 과부하. 어떤 사고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기 쉽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대부분의 경우 한두 문항 정도 선택지가, 한두 개 정도의 선택지가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이 문단에서도 마찬가지 방식, 3문단에서도 마찬가지 방식, 이와 같은 문단별 정보가 분절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 상태라면, 그러면 이 텍스트 유형 문제의 8, 90%는 문단 하나 확인하고 선택지 보고, 문단 하나 확인하고 선택지 보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사고에 있어서의 어떤 과부하를 최소화시키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1문단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다 읽어 내려간 상태에서 선택지 보셔서 그게 정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정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보를 한 번에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놨다가 이 상황 판단 언어 유형 문제는 1문단, 2문단, 3문단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각각에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디귿, 여기서 미음, 리을,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 있죠.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어떤 정보의 배치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 구성들, 제시문의 본문 구조를 여러분들이 쭉 파악해 나가셨다면,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독해 스타일도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1문단 혹은 2문단의 어떤 내용적인 연계성 확인한 상태에서 1, 2문단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면 2문단까지 읽고 밑에 있는 복이나 선택지 파악하고, 3문단은 나중에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읽어나가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일단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지에 대한 판단에 그 정확한 기준을 잡고 이와 같은 스타일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시게 된다면, 앞부분에 있었던 한 3개 정도의 선택지만 살펴본 상태에서도 답이 확실하게 이게 답이다라는 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확실한 답의 기준 여부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스타일로 문제들이 만들어지는가,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일단은 대부분의 언어 유형 문제, 마찬가지로 법규 유형 문제도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크게 3가지 조가 나눠 있다고 했을 때 1조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2조에서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의미적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하신 상태에서는 1조 보시고 그 항에 나와 있는 요건 효과 관계를 통해서 선택지 우선적으로 판별하고, 그 다음 2조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판별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론이 제가 봤을 때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미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전체적인 글을 다 읽은 상태에서 선택지를 들어가는 방식을 취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쭉 상담과 다른 어떤 개인적인 좀 지도 같은 것을 해본 결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어떤 선택지, 판별의 방식과 지문 독해 방식과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방식을 적어도 지금 단계 정도에서는 한번 비교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독해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기출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보시면서 내가 나한테 어떤 읽기 방식이 가장 최적화된 것인가, 이거를 일단 12월 되기 전까지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출문제를 살펴보면서 세부적으로 그러면 선택지에서 어떤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이 텍스트 문제들은요, 기본적으로 설명문이죠. 설명문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좀 개념화된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장 언어 논리에 등장하는 어떤 논증 연글,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거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수필 스타일의 그런 글들은 잘 안 등장하죠. 대부분의 글들이 개념이나 어떤 제도 자체를 쭉 설명한 그런 형태의 글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설명문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독해의 전반적인 방식이지, 실제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는 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인가를 좀 전체적인 프레임을 잡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지점은 설명문이기 때문에 주로 개념적인 비교를 하는 부분에서 질문이 대부분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개념적인 비교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개념은 실제로 개념 자체,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벌 문제 있죠? 이 벌에서는 수펄과 암펄로 요 개념이 구분됐었고, 이 개념은 다른 패턴으로 시대가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시대, 국가 같은 것들이 구분될 수도 있죠. 기출문제 보신 분들이라면 그 문제 기억나실 겁니다. 그 과거 우리나라에서 연행과 관련된 정보가 쭉 제시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서는 어떤 것들이 비교가 되고 있었던가? 1문단에서는 고구려 시대의 고분벽화야. 요 고분벽화에 그려진 그림과 그 다음 이 녀석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었습니까? 한나라. 그 당시 혹은 그 이전에 한나라의 고분벽화에는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는가?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 여기는 그려져 있지 않은 것,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 여기에 그려져 있지 않은 것, 이런 스타일로 차이점이 제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 어떤 개념적인 구분이 되는 지점에서 선택지의 8, 90%가 만들어진다고 여러분들은 단정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보기를 보기 전에 일단 제시문을 쭉 읽어 나가실 건데, 이와 같은 제시문의 독해 과정에서 정보를 일단 강약을 두고 읽어 내려가야 되죠. 강약을. 근데 이 강약을 둔다는 것이 어디에 강의 포인트를 두고 읽어갈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비교가 되고 있는 지점이 등장하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밑줄이든 동그라미든 아니면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를 그리시건 일단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문단에 대한 어떤 1차적인 내용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선택지에서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바로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기출문제 가지고 살펴볼게요. 요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를 한 3문제 정도 다 다뤄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교재상으로는 어디를 보셔야 되는가? 자, 지금부터는 요 화면을 보셔도 되고 교재를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다른 문제는 2012년 인책형 1번이고 페이지는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지금 현재 교재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뭐 이따가 쉬는 시간에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화면을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자, 수원 화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던 문제입니다. 수원 화성. 화성과 관련되어서 어떤 내용을 일문단에서 다뤘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비교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시면서 쭉 따라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수원 화성은 조선의 22대 임금 정조가 강력한 왕도 정치를 실현, 수도 남쪽의 국방 요새를 활용하기 위하여 축성한 것. 이것 자체는 어떤 형태의 문장입니까? 이 자체에서 막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죠.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나 이 화성은 어떤 기능, 어떤 취지, 어떤 의의를 가진 구조물이다 라는 형태의 진술일 뿐이었습니다. 문제화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가볍게 읽고. 두 번째, 규장각 문신 정약용은 동서양의 기술서를 참고하여 성화주략을 만들었고 이것은 화성 축성의 지침서가 되었다. 이 부분만 봐서는 이 성화주략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명확하게 안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다음에 1801년에 발간된 화성성역 의궤라는 것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비교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 성화주략 1973년, 이 녀석을 아까는
1차적으로는 이 정도 화성 축성의 지침서가 되었고 그 가운데 나와 있는 요 내용들 쭉 읽어 나가셨을 거예요. 가볍게. 그런데 두 번째 1801년에 발간된 화성 성역 의궤라는 것을 보셨을 때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네.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으면 어떤 형태의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머릿속에서 그려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는 화성 축성의 지침서가 성화주략이고 화성 성역 의궤는 축성 후에 발간된 책이죠. 화성이라는 것이 축성되는 요 흐름이 있습니다. 과정. 요 과정의 전후를 요 두 가지 책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비교되고 있는 지점이고 그러면 선택지에서 물어볼 것이다.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문단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심적인 비교 지점이죠. 그러면 쭉 내려가셔서 선택지 중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쭉 살펴보시는 거예요. 리를 봤더니 화성의 축조와 관련된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은 성화주략보다는 화성 축성의 지침이 된 화성성역 의궤에 보다 잘 기술되어 있을 것이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 선택지 자체의 뭐 옳고 그름 이것도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것이 중요한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본문의 어떤 내용들이 선택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계도를 잘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나오겠지라는 예측을 하고 읽어 나가시게 되면 정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어떤 것들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봐도 되는지 그 강약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만큼 과부담을 줄이실 수가 있고 시간도 문제 해결의 어떤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방향성을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보셨을 때 일단 성화주략과 화성성역 의궤 어떤 형태로 비교가 되고 있는가 이 리을에서는 이 부분이 잘못됐었죠. 화성축성의 지침이 된 화성성역 의궤라고 했는데 화성성역 의궤는 화성이 건축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침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지침은 성화주략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세부적인 거 확인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막 드리고 이런 스킬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 아니에요. 이건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금방 다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게 중요한가? 요 틀에 입각하여서 쭉 읽어 나가시는 그와 같은 훈련을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계속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을 여러 번 돌려보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핵심 강의 진행하는 거랑은 별개로 여러분들은 그냥 따로 공부를 해나가실 때 이 틀을 계속해서 자기 몸에다가 배워내게끔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문단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비교되고 있는 지점이 없었기 때문에 딱 그 지점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겠죠. 2문단으로 넘어가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2문단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도 비교 지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비교 지점이 어떤 부분에서 화성은 성적으로는 팔단사를 끼고 동쪽으로는 낮은 구릉을 평지를 따라 쌓은 평산성인데 종래의 중화 문명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였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A는 뭐고 B는 뭐다 이런 식의 진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도 현재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는 것인가? 화성과 나머지 중화 문명권 전체의 성의 특징이 비교되고 있는 것이죠.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산성 형태. 그런데 종래 중화 문명권에서는 이런 평산성 형태가 아님 찾아내셨으면 이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바로 보이시죠? 그러면 선택지를 한번 봐봤더니 기읍. 화성은 축성 당시 중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평산성의 형태로서 군사적 방어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도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어렵죠. 네, 선택지 판단의 어떤 그런 기준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어떤 정보들까지 내가 보고 어떤 정보들은 굳이 안 봐도 되는지 이거 판단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 비교가 되고 있는 지점에서 계속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셨을 때 비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확인해보고 나머지 부분에서 비교가 안 되고 있으면 가볍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 읽었고 기억에 대해서도 판단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부터 쭉 보고 나면 여기에서는 상당히 나열적인 정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 확인하고 선택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으실 겁니다. 나열된 정보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만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아요. 이와 같은 나열된 정보들은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